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단연 큰 뉴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각에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먼저 이런 뜻을 밝혔고 더 좋은 분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면담 요청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먼저 제가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삼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혜영 위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들을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뭐 예상대로 관심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거취였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뭐 압축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자면 앞부분은 짧게 본인의 지난 인수위 15일 동안의 소회를 밝힌 것이고요. 두 부분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총리직의 뜻이 있느냐 아니면 당으로 가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본인의 향후 거취에 관한 부분을 본인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장성철 교수님. 네. 뭐 이제 미래 여당 쪽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쨌든 공동정부 구성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국무총리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이유는 뭐 이른바 주식이 워낙 많아서 이 재산 문제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부인할 것 같고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윤 당선인에게 부담감을 떨쳐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을 치르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다. 이제는 좀 쉬면서 전국 구상을 해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가 대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주식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직을 고사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이것은 향후 정치하는 데 상당한 덫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안철수 위원장의 저런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보통 예상하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분명히 단일화 과정 중에서 저는 행정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에 가서 본인의 행정 경험 쌓고 정치적인 역량 발휘해서 대권 후보로 가는 그러한 로드맵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저런 선택은 상당히 해석을 분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해석을 분분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왜요? 총리를 맡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총리를 맡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근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처음 출발했을 때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전남지사직을 그만두고 총리에 옴으로써 대권 후보로 반드시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수순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그것을 포기했다면 지난주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안랩 주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국무총리로 가기 어렵다. 안 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했지만 이미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대략 한 달 전쯤에 주말 토요일 날 저녁 때에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2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선이 끝나고 그렇죠. 오늘까지 사이에 출발하기 주말. 전에. 예. 주말.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전쯤인데 거기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 날 월요일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성동 의원이 아니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까지 했으면 됐지 총리직 가는 건 너무 이거 요구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있었다면서요. 아까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 없었고요. 네 안철수 분이 인수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권영세 부위원장, 부위원장 예, 이렇게. 이렇게 네 분이 만찬을 하면서 당선인께서 그러한 뜻을 밝혔다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무총리 출신은 뭐 대선에 도전까지는 했지만은 대선에서 승리한 적은 없어서 그렇죠. 총리가 과연 대선을 도전하는데 과연 좋은 발판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총리였기 때문에 후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총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자기가 유권자를 향해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리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됐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역대 우리나라 대선 도전사에서 그렇죠. 일종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징크스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없죠.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징크스처럼 그렇게 예. 있지만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뭐 총리를 하는 것이 후보가 되는 데 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후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 게임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장성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 좀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저게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총리로 들어가셔야 주변 인사들도 좀 챙기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밝히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빠지면 그러면 공동 운영은 어떻게 하죠? 당에 가서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당에 가면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새도 없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뭐 좀 별의별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듭니다만 근거가 좀 약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나서 말이죠. 11시 반에는 코로나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도 질문이 나왔네요. 왜 총리직을 고사하셨습니까? 백지 신탁 주식을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 게 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드렸다.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백지 신탁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저한테는 일이 중요하지 백지 신탁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다.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대선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활동 중에 얘기를 참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돼서 처음으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일은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차근차근 더 짚어보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철수 위원장을 빼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대 총리는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제가 초대 총리로 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위원장이 감지했다. 이렇게도 읽혀져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앵커님, 제가 알 정도면 여의도에서 뭐 정보를 많이 알거나 중요한 일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네 분의 회동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한 것과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 안철수는 아니야라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같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김은혜 대변인은 경제를 좀 총괄할 수 있는,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총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컨셉에도 안철수 위원장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권력을 앞으로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출마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저는 부담감 안 드리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그 끊임없는 권력의 견제, 내부의 견제,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왜냐? 두 가지가 없어요. 높은 국민적인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한 국회 내에서 본인의 세력이 없어요. 양 날개가 없습니다. 어떻게 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택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장관들은 열심히 추천하겠다고 이런 얘기했죠. 아마도 공동정부라고 하는 그 약속에 걸맞을 정도의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던데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원래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인수위원장으로 올 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 간의 어떤 묵시적 약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권한을 충분히 행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권한만 행사할 뿐이지 그 외의 부분 뭐 굉장히 대외적인 여건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소속 국회의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과 불과 한 달 떨어져 있는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른 본인의 영향력,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의식을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있는 것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러면 초대 총리를 맡지 않으면 분명히 후보 단일화할 때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 동안 참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행정 경험은 쌓지는 못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는 의지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내각의 총리나 장관, 부총리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총리는 아니다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임박한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6월 1일. 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완료하고 나면 혹시 선대위원장으로 뛸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두 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1년 궁금합니다.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김상일 네. 전 특보님 보십시오.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뛸 거냐? 아, 그건 인사권자인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셔야 될 일이고, 자,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5월인가요?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 특별히 지금 당장 안철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총리를 맡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네. 그 단속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뭔가 자기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총리를 안 한다고 했을까? 저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또 고개가 갸웃거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뭐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신 것 같고, 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권력 의지거든요. 근데 권력 의지가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의 뭐 특징이기도 하죠. 권력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위원장도 단 한 번도 뭐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자의로 철회한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자기 네. 주장은 확실하게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열린우리당. 네, 대한민국의 정치 어떤 세력의 판도의 변화가 그렇죠. 판도의 변화를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그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 국민의힘과 어떤 일체감 이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새로 들어온 뭐 김한길, 뭐 김병준 등등 약간은 중도에서 좌우를 좀 넘나드는 인사들이 좀 있잖아요. 박주선 등등. 다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었던. 예. 그리고 뭐 중도를 그 중도 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등등.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흐름, 어떤 판을 짜는 게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왜 저 총리를 안 한다 그러지? 본인의 일정상 보면 당연히 총리를 맡아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더 높이고 성과도 내서 당도 좀 돌아가서 당대표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정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제 스스로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의 어떤 탄생을 위해서 뒤에서 어떤 기획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2년 뒤 총선을 겨냥해서요?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04년에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의 돌풍을 기억하면서 네. 그때와 그리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윤석열 예.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플랫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완전히 이렇게 일체화된 정당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양당을 다 비판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상일 전 특보의 얘기가 또 아마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상일 특보 얘기를 저희가 좀 진중하게 들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2차 인선이 좀 발표됐는데, 국민통합위원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변호사도 그렇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인데,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구분된 분과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기획분과가 있고요, 사회문화분과가 있고요, 정치분과가 있고, 경제분과가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대변인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인수위 안에 또 다른 인수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분과 같은 경우나 기획분과를 보면은 정치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김태일 교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고 김용태 의원 들어가 있고요. 김용태 전 의원 3선 했던 그렇습니다. 양천에서. 예, 그리고 네. 김민정 교수랑 함성득 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함성득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학의
예, 대표적인 학자.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정치판을 어떻게 좀 새롭게 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전직 의원님 뭐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최민희 꾀돌이 의원도 그렇고.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저천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지금 그냥 단순히 국민통합을 위한 하나의 분과위원회 같은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상일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세력의 근본적인 교체와 변화, 이것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과 이신, 점신 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 그러면 나는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당장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김한길 또 국민통합위원장과는 함께 정당을 만들었던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총리 후보자 지명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후보군에 올라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난 사흘 동안, 이틀 전, 어제, 오늘 이 사흘 동안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얼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인선은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어제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영 의원, 네.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날은 경제, 네. 그렇죠? 경제 원팀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은 안철수 위원장이 결단하신 만큼 이제 속도가 지금부터다. 네. 지금부터라고 하더라도 뭐 5배군, 5명 정도로 좁혀졌다는 기사도 벌써 나오고 있고 말이죠. 어제는 4월 초 인선 발표. 4월 초라고 해봤자 이번 주말 내주 초예요. 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이 언제쯤 발표될까요? 어떤 사람이냐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대변인의 그동안 발표 이제 행간을 들여다보면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부처의 경험 또 경제 정책을 실제로 다뤄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 취임 후에 닥칠 중요한 국가적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가 거의 뭐 종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총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거론되는 사람이 이미 총리를 한 번 하셨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한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경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부의 관료 경험과 여러 당 대표라는 그런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와 무관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또 이분도 역시 국회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 문제 같은 것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경제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분이고요. 이제 권영세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조금 경제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하고 당과의 연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과 당을 연결하는 고리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적격이라는 점에서 언론 지상에는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언론의 예측 이 정도 틀이라는 건 하도 많이 거명된 분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몇 번 분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이
경제 전문가로서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다시 한번 좀 보일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이유가 말이죠. 경제 관료 출신이에요. 경제부총리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 대사까지 했습니다. 경제와 외교를 다 경험을 해봤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국무총리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앉히게 된다면 경제 원팀이라고 하는 기조에도 맞고 동시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함께 외교나 안보 문제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는 되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주미대사 할 때 또 제가 어디선 특파원이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아무 연락은 없다. 언론에 왜 내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와 윤석열 당선인의 인연은 특별한 게 없다. 윤석열 당선인 미국에 대사로 있을 때 한번 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한번 만난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라북도 신년 인사회인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강연을 했는데 본인도 또 그쪽 출신이고요. 그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이 와서 인사를 나눈 것. 그런데 그런 한 번의 인연 이런 것들이 또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각인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는? 그렇죠. 경제라는 부분도 있고요. 안보라는 부분도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국회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사실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인물이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무현 민주당이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관료 생활하시고 무역협회장 하시면서 주변 관리를 뭐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도 총괄할 수가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을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좀 채워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라고 김은혜 대변인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무난하게 인준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적임자 아니냐.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마인드는 있습니다만 일단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친문 쪽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한 그 강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다음 후보군 한번 볼까요?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특수부 검사 선배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또 그 부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권영세 의원도 현 인수위 부위원장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인준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초대 총리를 발표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당시 전남지사를 발탁을 해서 초대 총리 발표를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할 때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이낙연 발표할 때도 깜짝 놀랐던 왜냐하면 현 광역단체장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첫 총리의 출범이냐 아니면 보다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예. 국회에서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의석수가 여야의 균형이 워낙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수를 둬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당연히 여소야대 그것도 심각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전문가라는 그런 강점은 일단 대통령 취임 후에 정책이 굴러갈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국제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일 때 필요한 능력이지 지금 당장 총리 인준에 필요한 덕목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어젯밤에 일부 언론에 쓴 기사를 갖고 지금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국민들 눈 보기에는 참 이 부처 이기주의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말이죠. 통상 기능을 과연 어느 부가 갖고 갈 것이냐. 뭐 대한민국의 그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가 되고 나서 사실 이 통상 기능을 어디가 갖고 가느냐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부가 늘 싸워왔잖아요. 외교통상부였던 시절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였던 시절도 있고 그 어제 또 어디 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쓰니까 밤늦게 외교부와 또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내놓고 잘 아시죠? 네. 누구보다도. 예. 그러니까 근데 어디 있는 게 더 나아요? 외교부에 있는 게 나아요? 산업부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있으면 경제적인 어떤 교류에 있어서 좀 더 산업부에 있으면, 네, 산업부에 산업부에 있으면 네. 그 교류에 있어서 경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인사의 네트워크나 이런 측면에서 더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외교부에서 또 모든 것을 또 간섭하려고 드는 경제 분야까지 그런 게 있어서 경제 외의 논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시절에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다시 산업부로 그 통상 분야를 보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경제 그 관련 부처에 있는 것이 저는 좀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이라는 부분이 협상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자국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경제 논리를 좀 더 명확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산업부에 있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예. 외교적인 부분은 결국은 지원 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잘 외교적으로 네트워크로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통상 교섭이 어떤 한 정부의 또 시대적 현안으로 부각됐을 경우에는 외교부에 갔던 게 현실이고 네. 외교통상부에서 뭐 한미 FTA라든가 가령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제 교역 교류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근데 인수위원회가 말이죠. 외교부하고 산업부에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개별 부처 공개 발언 적절치 않아.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뉴스까지 방금 들어왔고요. 오늘의 인수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네, 삼청동 연수원 그 인수위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오늘 기자 간담회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유수환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는 인수위 담당 기자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건가요? 어제 오후에 기사가 나왔죠. 저 독대를 했다는 기사가.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사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맞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안 위원장 이따 10시에 브리핑 하겠다, 브리핑실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사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초대 국무총리 영순위로 뽑혔습니다. 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거취를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분을 찾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 참여를 안 하는 게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이제 결심의 배경을 전달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유수환 기자,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안철수 위원장이 저는 초대 총리를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거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왜 초대 총리를 안 하려고 하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지금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혹시 유수환 기자도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인수위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현재 돌아가는 현안 중에서 가장
취재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사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이 맞냐? 이게 먼저 확인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수락을 하게 된다면 백지 신탁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할 수 있을지, 현실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어떤 좀 이야기도 오가기도 했었고요. 또 어쨌든 170석에 달하는 그 민주당의 그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는 만큼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직 수락이 가능할까 관심이 가긴 했었습니다. 예, 유수환 기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의 오늘 기자 간담회로 안철수 위원장의 거취는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말이죠. 초대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는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타임테이블을 좀 밝혔는데요. 4월 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4월 초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일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4월 3일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좀 늦으면 다음 주 초, 요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수위 관계자들이 밝힌 총리 컨셉은 경제 입니다. 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드림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 사무실을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전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진 만큼 국무총리 인선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유수환 기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만나고 배식 봉사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 공개 일정으로 서울대교구장 만났습니다. 지난 2월에 두 사람의 만남이 먼저 있었는데요. 그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었죠. 취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행보는 이 약속을 지킨 차원이라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고요. 사실 윤 당선인 측이 계속 밝히고 있는 이 일정의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선 이후 첫 공개 일정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랑 오찬 간담회를 가졌죠. 이걸 시작으로 이제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다녀왔었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약속을 지켰다는 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주목되는 점이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제주 4.3 항쟁의 74주년입니다. 윤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 가겠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제주 내가 찾겠다라고 말을 전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참석 여부도 되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이야기대로 이번에 제주 4.3 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에 가게 될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수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정순택 대주교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요. 오늘 만나서도 제가 빨리 와라 그래서 오늘 또 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또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2월에 오셨을 때 저희 명동 우리 그 밥집에 한번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표현하시면서 선거 전에 혹시 봉사하면 괜한 또 선거 운동한다고 했을까 해서 선거를 마치고 봉사로 오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또 취임하고도 한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고 또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펴주시기를 또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예, 윤석열 당선인이 정수택 대주교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화면을 보셨는데 말이죠. 취임하고 나서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송혜영 의원 네. 원래 당선인의 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식 봉사활동을 한다 그랬으면은 화면이 나가고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갔어요. 이게 네. 비공개로 한 모양이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공식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도 아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으신 것처럼 윤 당선인의 약속과 관련한 네. 지금 사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취임 불과 2달도 안 남기고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국정 현안 파악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가서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인수위 바깥에서 저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서 선거 전에 약속을 지킨다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아마 아직까지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배식 봉사활동할 때 그때 그 배식을 받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또 노숙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어서 또 초상권 문제도 네, 있고 초상권 문제도 그래서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